네, 반갑습니다. 다시 3학년 역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조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청동기, 철기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봤었고요. 이번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같이 걸쳤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제가 수업 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원래 명칭은 조선이죠, 그냥. 근데 우리가 고려 다음에 또 한 번 조선이 등장했기 때문에 앞에 고를 그냥 붙여서 조선 고려 뒤에 나오는 조선과 좀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올해 단기가 몇 년이냐, 단기란 말이 처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단군 기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단기가 몇 년이냐 하면 기원전 2333년이니까 요거를 지금 2025년에 2333년을 더하면 단기, 올해의 단기는 몇 년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 그리고 단군 건국 이야기 속의 사회상을 보면 이제 뭐 선민사상이라든지 뭐 농경사회 토테미즘 재정일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수업 때 했던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업 때도 꼭 기억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 유적, 두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탁자식 고인돌이라는 것과 그리고 비파형 동검의 분포 지역은 정확히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한다라는 걸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미성리식 톡이고요. 어, 자, 일단 그렇게 잘 지내던 고조선이 한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한번 오게 된 건 바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위만 혼자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고요. 위만이 집단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얘가 철기 문화를 가진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많은 애들이 고조선으로 이주해 왔다가 처음에는 서쪽 이제 변방을 지키는 이제 군대로서 활용이 되다가 결국은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거든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요때를 우리가 시기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위만조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집단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나라를 이제 왕이 되기도 하면서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이때부터 뭔가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나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1세기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뭐 엄청 중개무역으로 번성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한과 좀 부딪히게 됐고요.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이제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과 결국은 부딪히게 되면서 침략을 받게 됐고 1년 동안 항전을 잘 했는데 결국 지배층의 내분으로 신하가 이 왕을 마지막에 우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냥 적군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108년에 허무하게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한 9년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사회 모습은 우리가 딴 거는 책에 나오지 않고요. 그냥 팔조법을 통해서 고려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동기 시대니까 우리가 계급 사회고 뭔가 왕이 존재하고 이런 걸 보면 충분히 계급이 나타난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팔조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노비제라든지 그리고 뭐 개인의 생명을 중시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사유재산이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농업사회, 뭐 화폐 사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수업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초기 국가라고 하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는데 부곡동삼, 철기시대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교과서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요거를 점점점 정치적으로 발달되는 단계로 봤을 때
부족연맹체, 연맹왕국이 나타나는 시기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곡동삼은 연맹왕국 시기 정도로 보면 되고, 여기서 더 발전해서 삼국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제가 수업 때 뭐 자세하게 엄청 자세하게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맹왕국, 부족연맹체라고 하는 것과 중앙집권 국가의 차이라고 한다면 왕권이 얼마나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단순하게 왕이라는 존재는 뭐 부족들 여러 부족장들이 뭐 선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대표 인격 조금 더 힘센 존재 이 정도. 그래서 다른 부족장들을 압도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라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면서는 기존의 부족장 세력들을 왕 밑에 그냥 신하 한 귀족이나 이런 애들로 그냥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배하게 된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압도적으로 강한 존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맹왕국과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차이는 좀 난다. 이렇게 왕권, 권력이 얼마나 강화되느냐 요거 가지고 좀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때는 부족 연맹체, 보통은 이제 오부족 연맹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많았고요. 부여 같은 경우는 일단 부여라는 명칭 자체가 넓은 벌판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야 지역에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만주 지역에서 평야를 끼고 있다는 건 농업이나 목축이나 이런 건 발달할 수 있지만 대신 그만큼 침입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고구려에 복속되고 마는 그런 존재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조선 이후로 우리 역사의 뿌리, 우리 민족의 뿌리라는 걸 찾아가 볼 때 고조선 그다음 부여, 그다음 부여에서 나온 게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에서 또 나온 게 백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부여가 우리 민족의 뿌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천행사로 이제 동맹이라는 게 동맹은 아니요. 동맹은 고구려였고요. 부여에선 영고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천행사는 말 그대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흥이 많은 민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역사가 아주 깊어요. 이 제천행사를 보면 뭐 사흘 밤낮으로 춤과 노래를 즐기고 뭐 음주가무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대단해요. 놀 때도 열심히 놀고 그러니까 제천 행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진짜 막 제사 지내고 엄숙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국가의 아주 큰 행사라고 보면 돼요. 축제인 겁니다. 축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어라 마셔라 이제 음주가무도 즐기고 뭐 국가의 중요한 제사도 지내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일종의 축제 같은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영고. 그 다음에 뭐 순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왕이 죽으면 모시던 신하들을 같이 이제 파묻어 버리는 그런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이제 장례 풍습이었다 정도 기억해두고, 자 요거 순서대로 외우면 아주 편합니다. 부고 옥동삼 이렇게 요 삼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삼한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를 세운 건 주몽이라고 알려져 있죠. 주몽은 사실 부여에서 자신의 세력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최초의 이제 도읍지를 보게 되면 엄청난 산악지대, 여기에요, 여기. 여기인데 되게 막 언덕에 막 산 위에 이렇게 절벽 같은 곳에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여에서 이제 자신의 세력을 끌고 도망쳐서 이렇게 왔던 거라서 좀 수비에 유리한 그런 산악지대로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고구려는 농사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싸움도 잘하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실제로 고구려 바로 밑에 있던 근처에 있던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셔틀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고구려에서 되게 중요하게 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소금이나 해산물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옥저 동해를 통해서 이제 셔틀로 이제 뜯어먹은 거죠.
어쨌든 국내성을 이제 수도로 이제 오랫동안 지내왔고요. 얘들도 오부족 연맹체였습니다. 그 다음 뭐 왕과 대가들이 지배를 했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 귀족회의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들이 모인 회의, 제가회의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우리 수업 때는 잘 다루진 않았지만 그냥 귀족회의체 같이 받으면 좋고요. 제천 행사는 10월에 동맹이란 게 있었습니다. 다음 특이한 아주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그걸 서옥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서옥제는 사위 서자 그리고 집옥자 작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일종의 이제 대릴사위제,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는 거거든요. 처가, 그러니까 결혼한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랑이. 그래서 가서 그 처가에서는 이 신혼집을 아주 작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거기서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게 살면서 이제 이 처가에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뭐 장작도 패고 막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처가살이를 하는 게 이제 이 서옥제의 아주 특이한 풍습입니다. 근데 요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저는 결혼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다른 게 필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노동력만 제공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하는 하나의 문화로도 볼 수 있고요. 대신에 마냥 여기에서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면 노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일정 정도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한 아이를 낳아서 걔가 어느 정도 자라게 돼서 뭐 학교를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을 좀 벗어나게 되면 데리고 나와서 자신의 집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아가는 게 이제 서옥제. 일종의 이제 노동력을 중시하는 형태였다라는 걸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해안 지방에서는 옥저랑 동해, 보통 좀 묶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둘 다 고구려의 셔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들은 일찍부터 고구려의 이제 지배, 간섭을 당해서 왕이 없어요. 그래서 군장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다스린 형태였고, 특히 고구려의 간접 지배를 받았던 이 옥저 같은 경우는 소금이나 어물 이런 것들을 공납, 고구려에 계속 셔틀로 갖다 바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들이 좀 특이한 풍습이 있어요. 민며느리제라고 해서 미는 좀 이를 민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일종의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시절에 이미 이제 이 집안끼리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되면 이제 며느리가 될 신부가 이제 시집에 가서 어릴 때부터 가서 자랍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일도 좀 배우고 가풍도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거든요. 근데 이 성인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희한한데 그냥 살면 될 텐데. 그러면 신랑 될 사람이 각종 예물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이 며느리를 다시 이 예물을 갖다 바치고 다시 며느리를 데려오는, 신부를 데려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매매혼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중시하는 한 풍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제 신부를 요 집에서 데려오게 되면 요 집에 노동력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만큼을 예물로서 이제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 사람들은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골장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뼈를 묻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든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죽었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잘 살고 있던 우리 가족들을 다 같이 때려 죽이고 공동 무덤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죽으면 일단 근처에서 가매장을 해둬요. 가매장을 해두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아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다 가족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모아서 뼈만 이렇게 묻어버린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뼈를 묻었다 해서 골장제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부족 외에서 이제 결혼하는 풍습, 조개혼이 있었다 정도. 그리고 개천 행사로 무천. 이거 명칭 자체가 좀 재밌습니다. 하늘에 대해 춤춘다거든요. 춤출 무자. 그래서 무천이란 거 기억해두고 뭐 특산물 이런 거 우리 책엔 나오지 않아서
이런 게 있었다 정도 봐두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풍습으로 책화라는 게 있었어요. 책화. 그러니까 책화는 갚을 책자고 화는 재물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로 갚는다 이런 뜻인데 왜 갚아야 되는데 이런 건데 자, 그 중요한 단서가 바로 부족 간의 경계를 굉장히 중시했다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부족 간에 이제 경계가 있으면 선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우리 부족 요 경계선을 넘어오면 너는 요거를 소나 말로 변상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책화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이제 선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넘어오면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책화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제가 초딩 때 그 책화 이런 거 기억나는 게 옆에 좀 짝지가 좀 특이했습니다. 걔가 넘어오면 다 지 거라면서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지우개 넘겨보고 막 장난친다고 해봤는데 진짜 딱 넘어온 만큼 딱 잘라가는 거 있잖아요. 칼로 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넘겨봤는데 손 자르려고 하고 막 이런 애들고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거죠. 선 넘었네. 선 넘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삼한 보겠습니다. 삼한은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원래는 이 고조선이 존재하던 시기에 한반도의 남쪽에는 진이라고 하는 연맹왕국이 따로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소국으로 갈라지면서 마한, 진한, 변한으로 합쳐지게 됐는데 이 마한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 소국들의 연맹체의 형태였거든요. 마음만 해도 54개국입니다. 전라, 충청, 경기 일대 그리고 진안은 낙동강 동쪽에 12개 소국, 그리고 변하는 서쪽에 12개의 소국. 그래서 이 사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은 조그마한 소국들의 연맹체였고, 그 중에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자가 이 전체 이 사만의 왕 역할을 했다 정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요 지역에서는 엄격하게 이제 재정이 분리되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천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 천군은 따로 소도라고 하는 자신의 제사를 지내는 이 공간을 지역을 따로 다스렸는데요. 뭐 솥대라고 해서 그 나무 기둥 길게 이제 세워놓고 그 위에 새 같은 거 막 모형 달아놓고 이런 걸 이제 솥대라고 하는데 그 솥대가 꽂혀 있는 곳이 원래 뭐 소도였다 뭐 이런 이제 뭐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게 얼마나 이제 엄격하게 재정 분리가 나타났냐면 만약에 뭐 국가에 엄청난 죄를 지은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소도에 들어가 버리면 왕 마음대로 얘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군의 허락을 받아야만 여기 들어와서 막 잡아갈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엄격하게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다는 거 기억해 두고 자, 그 중에서 변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뭐 가야, 김해 쪽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변한 지역은 김해 평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변형사도 일찍이 발달하고 또 철이 워낙 풍부해서 화폐로 이용할 정도로 워낙 많았다고 해서 막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경제력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로 5월제, 10월제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 5월제 같은 경우는 요 당시에 음력 사용합니다. 그래서 5월 5일 얘기하면 어린이날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5월 5일은 음력 5월 5일 그러니까 요거를 단오라고 하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게 이 변한 지역의 5월제였습니다. 사만 지역에 그걸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이런데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이 5월제가 수린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단오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창포물의 물감기랍니다. 창포물의 머리 감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여러 풍습 있는 게 이제 5월제죠. 요게 솥대라고 하는 거고요. 철덩이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이 점차 성장하는 과정이랍니다. 과정을 한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앞서 이제 봤던 여러 철기 시대 때 초기 국가 형태, 그러니까 연맹왕국 단계에서 점점 이제 이 삼국이 여러 나라들을 병합해 가면서 큰 나라로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볼 거거든요. 일단, 고구려는 다시 한번 보자면 부여계통에서 이제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 집단하고 원래 이 동가강 유역의 토착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라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왕 퍼레이드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수업 때는 보통 우리가 기틀을 마련한 왕이랑 그리고 체제를 완성한 사람, 뭐 전성기 이런 왕들을 좀 봤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왕을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딱 봐야 될 사람은 태조왕, 여기서 태조왕, 그리고 고국원왕은 아주 불쌍해서 기억을 해두는 거고, 그리고 소수리망 요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태조왕은 고구려의 기틀을 마련한 왕입니다. 1세기에 이미. 그래서 고구려가 가장 빨랐어요. 그러니까 기틀 마련의 삼국의 순서를 보자면 고백신입니다. 고백신. 그리고 전성기는 오히려 백고신이었고,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일단 태조왕은 1세기 때 옥저도 정벌하고 요동반도도 막 진출하고 이러면서 또 고시들이 왕위를 독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게 요 태조왕 때입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좀 봐두고, 자, 고국 원왕 때 근초고왕의 침략. 그러니까 근초고왕은 백제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잖아요. 4세기 때. 그래서 오히려 수도까지 이렇게 수도는 아니지만 평양성까지 쳐들어와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던 아주 엄청난 전성기였고, 역으로 고구려 입장에서는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때란 말이죠. 그걸 아주 잘 수습한 사람이 바로 소수리망입니다. 그래서 소수리망은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시켰던, 완성시켰던 인물인데요. 일단 불교도 수용했고요. 다음 태학이라고 하는 유학 교육기관도 만들었고, 다음 율령을 반포하게 되면서, 율령은 쉽게 생각하면 뭔가 헌법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시대 때. 그래서 헌법을 들여와서 체제를 완전히 완성시켜서 국가의 위기를 잘 수습했던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이 소수리망이 체제를 아주 안정적으로 갖춰놨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인 강개토대왕이 열심히 이제 정복 활동을 하러 다닐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소수리망이 아주 단단하게 내정을 다져놓은 그 바탕이 아주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고구려의 정치 제도는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수업 때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자, 백제를 세운 건 온조이죠. 온조는 주봉의 자식이죠. 그래서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제 온조 집단. 그리고 온조 혼자 내려온 거 아니었죠, 사실. 형이었던 비류랑 같이 내려왔고, 한강유역의 토착민이랑 같이 결합되면서 백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십제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커지면서 백제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일단 어쨌든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랑 관련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이제 문화적인 공통점, 뭐 계승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고요. 그런 것 좀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모든 왕들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3세기 때 고이왕 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좀 늦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1세기였는데 얘들은 3세기 때 와서야 이제 기틀을 마련했다 정도 받으면 되고요. 귀족회의체는 정사매의가 있었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처음 수도의 모습이에요. 몽촌토성이 있고 그쪽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수업 때도 조금씩 일부 얘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보면 백제 건국 주도 세력이 고구려의 유의민이라는 증거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건 백제 왕실이 부여시를 칭했다. 결국 고구려라고 하니 나라도 부여에서 온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계통을 부여시라고 밝힌 건 백제가 고구려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온조 시조인 온조가 바로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이건 뭐 빼박이죠, 빼박. 그 다음 요게 가장 증거로서 남아있는 거는
백제 초기의 무덤인 석촌동 무덤이 고구려의 무덤, 장군총이랑 형식이 비슷 아니고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위에가 이제 석촌동 고분이고 다음 이제 아래가 이제 장군총인데요. 동방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자, 요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했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 무덤 양식이 같다는 건 같은 계통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내용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신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를 건국한 건 이제 박혁거세였죠. 지난해 조그마한 소국 사로국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히 신라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나라는 원래는 명칭이 사로국에서 나중에 더 커져서 신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주의 위치, 신라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산맥에다가 우리 태백산맥 이렇게 쭉 거치면서 소백산맥 해가지고 쫙 신라는 산맥으로 그리고 낙동강 이렇게 쭉 흐르죠. 산맥 따라 그런 것 때문에 둘러싸여 있어서 신라는 문물 수용이 좀 힘들었어요. 당시에 선진 문물이라고 하면 결국 중국 쪽 문물이잖아요. 근데 그 문물 수용이 힘들었기 때문에 나라의 발전이 좀 더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기틀 마련했고 가장 늦게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최종 승리자다라는 게 신라의 뭐 장점이랄까요? 어쨌든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이 좀 늦었고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이었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약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박혁거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석씨는 석탈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경주 김씨의 시조죠 김알지라고 하는 사람. 후손들이 이제 대대로 이제 교대로 왕위를 잇게 되면서 삼성이 막 섞여서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내무랑 때 오면서 김씨로 굳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무랑 때 같이 관련해서 기억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세기 이제 때 일어난 일인데 가야 외 연합군이 같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신라로. 그래서 신라는 역시나 이제 발전이 더딘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수도까지 거의 밀리게 됐고 엄청나게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마침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강개토 대왕이 친히 군사를 끌고 내려와서 싹 평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백제 물려보내고 가야도 금강가야, 요 주도했던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강개토 대왕한테 거의 털려가지고 국가의 멸망 위기까지 갔다. 그래서 결국은 가야의 이제 주도권이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요 왜구도 바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무랑 입장에서는 사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다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강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고구려의 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강력했던 강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백을 딱 등에 업고 이제 조금씩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선진 문물을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드리게 되거든요. 수용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더더욱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었고 광개토 대왕이 딱 버텨주니까 이 김씨가 왕위를 좀 세습하게 되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권이 조금씩 강력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왕의 칭호를 마립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신라의 왕의 칭호는 처음부터 우리가 왕이라고 쓴 건 사실 중국식 왕의 호칭이고 신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거서간이라고 하는 게 쓰이다가 그 다음 차차웅 요건 제사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은 좀 특이한데 이빨이 많은 사람이란 뜻으로 이사금이라는 명칭이 쓰였고 그거는 연장자란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고 요건 대군장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지증왕이 되어서야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호칭의 이 변화 과정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고요.
그다음 기족회의체로 화백회의가 있었다 정도 봐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릇이 하나 나왔죠? 요게 이제 호총에서 나온 호명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그릇의 요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강개토대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요거 경주 신라의 수도에서 발견된 것인데 그 밑에 그릇의 글자를 보니 강개토대왕이 이제 적혀 있었고, 그래서 뭐 사실 명확하게 막 하진 않지만 거의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게, 강개토대왕이 분명히 도와준 사실이 있고, 그리고 강개토대왕이 뭔가 그릇을 신라 왕에게 뭐 아니면 신라 이렇게 왕자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왕실에 이걸 하사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요 호명 그릇 얘기가 나오면 당시 이제 내무랑과 강개토대왕 이 도움을 받으면서 고구려와 신라가 좀 정치적으로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 문물을 수용하긴 했지만 고구려에게 간접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간섭을 받는 시대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아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다음 자, 요거는 제가 수업 때 뭐 스치듯이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부족연맹체 단계에서는 각 족장 세력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가지면서 지방 분권적인 형태가 좀 나타난다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면 각 부족장들이 왕 밑에 귀족으로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는 족장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족장 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 족장에였고, 여러 족장을 대표하는 그냥 성격의 왕으로 불렸다면, 이제는 왕 밑에 이제 그냥 신하로서 이제 부족장들이 귀족으로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서 나타난 게 이제 신분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왕, 귀족, 그리고 평민, 이런 노예, 이런 식으로 노비, 이런 식으로 쭉쭉쭉 뭔가 신분제도 체제를 갖춰가게 된 거고, 다음에 율령이라고 하는 걸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법률이나 조직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또 영토가 삼국이 되면 조그만 소국에서 점점점 영토를 확장해 왔으니까, 사실 주변 지역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 여러 군사 지휘권이나 이런 것들이 왕에게 다 집중되게 돼요. 그러면서 왕권이 되게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바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왕의 세력이 이제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왕권이 더 커지게 되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이 불교 수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부족들이 각각 자신들이 모시는 수호신이나 뭐 각자 이제 종교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로 통합을 하면 분명히 반발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래 종교를 들여와서 요거를 전체가 다 믿도록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이제 수용을 하면서 오히려 사상을 통합하는 계기로 쓰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왕즉 불사상이라고 해요. 왕이 곧 부처다라는 뜻인데, 그걸 통해서 불교를 전체 다 믿게 만든 다음에 불교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은 바로 부처라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랑 왕은 동급으로 만들어 버리면 왕은 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엄청난 지배자로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권 강화되는데 불교 수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제가 수업 때도 설명했는데 윤회 사상이라고 했죠. 윤회 사상 이런 게 그 신분제를 합리화하는데 아주 잘 쓰였다라는 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학습지랑 조금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잘 구분해서 봐두면 되겠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은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4세기 후반때 전성기를 이끌었고요.
요때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봤지만 북쪽으로 평양성 고구려를 공격해서 당시 왕이었던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해외 진출했다. 요서산 등 규슈까지 진출했다 정도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은 바로 광개토 대왕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기 전에 백제의 국가적인 위기가 먼저 나왔네요. 일단 이어서 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고구려의 이제 전성기를 이끈 건 광개토 그리고 아들 장수왕 때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거의 이제 5세기 후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장수왕이 98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리게 됐는데 아빠가 이제 요동 만주 지방을 막 만주를 반달려라 광개토 대왕 했다면 그 아들은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백제를 엄청나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한강여역을 잃고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한성, 위례성에서 웅진, 공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웅진성으로 천도를 하게 됐고, 자, 이게 삼국은 좀 재밌어요. 한 나라가 강해지면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막 밀고 내려오니까 신라 백제가 쫄아가지고 서로 이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때 결혼 동맹을 했기 때문에 뭐 나제 동맹 그런 게 나타났다 봐두면 됩니다. 자, 이런 웅진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좀 활약했던 왕 중에 한 명은 무령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무령왕은 지방에 담노라고 하는 걸 설치했고 이제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좀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 정도 봐두고 다음 중국 남조 우리 위진남북조 할 때 그 남조입니다. 남조 특히 양나라 남조는 송제 양진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나라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게 바로 무령왕 때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무령왕릉이라고 했죠. 무령왕릉은 뭘로 만들어졌다? 벽돌. 자, 우리나라는 벽돌 굳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돌이 넘치고 넘쳐요. 그래서 굳이 막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단단한 돌 구에다가 깎아서 그냥 만들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흙이 황토 이런 게 되게 많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벽돌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건축을 하는 그래서 우리랑 좀 건축 이제 하는 재료 자체가 원래 달랐던 거죠. 근데 특이하게도 무령왕 때는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으로 왕릉을 만들었다. 이게 좀 특징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전성기라고 좀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성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웅진성 공주는 사실 수도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되게 좁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좀 뻗쳐져 나가려고 이제 사비 지금의 부여 지방으로 수도를 한번 옮기게 되고 국가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그 지명이 남아서 아직 부여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일시 회복하면서 아주 잘 성장을 할 뻔했는데 당시 동맹을 맺고 있던 진흥왕이 성왕의 뒤통수를 쳐서 한강유역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있던 백제를 쳐서 신라가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뺏게 되고 요거를 다시 이제 복수하려는 성왕과의 전투 과정에서 이제 성왕이 결국 관산성이란 곳에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또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신라는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광개토 대왕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성기 순서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PPT에서는. 그래서 백제 전성기 이제 근초고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본 거고 이번에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요동 만주지방 그리고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했다 정도 그리고 신라의 침입한 왜군 격퇴한 사실을 보여주는 건 광개토 대왕 능비 아들 장수왕이 우리 아빠 이렇게 잘났어요 라고 쫙 엄청나게 업적을 세운 어마어마한 비석이죠. 그래서 그거 볼 수 있고요. 자주의식을 보여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연호는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연호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황제국이다 라고 하는 아주 대등한 중국과 대등하다는 인식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연호의 명칭 자체도 멋집니다. 광개토 대왕스러워요. 영락이라고 해서 백성을 영원히 즐겁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토 엄청나게 넓혔죠.
자,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 때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는데 요거는 남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남쪽으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왕권 강화의 성격도 있어요. 왜냐면 국내성에서 아주 오랫동안 귀족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수도를 한번 옮겨버림으로 해서 국내성에 기존에 있던 귀족 세력들의 세력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남진 정책을 통해서 결국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중흥 고구려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비석 잘 봐둬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신라 같은 경우는 낮의 동맹 체결하면서 고구려 반석 벗어나려고 열심히 시도를 했고요. 그 중에 지증왕 때 되어서 나라를 굉장히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왕의 칭호를 드디어 왕이라고 쓰게 됩니다. 다음 우상국 정벌, 울릉도죠. 그리고 우경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가 신라에서 이 불교를 공인했던 건 결국 버풍왕 때 들어선데요. 거의 한 6세기 가까이 되니까 사실 고구려 백제는 훨씬 더 일찍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반발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강력한 왕권보다는 부족장들이 각 부족의 수호신을 모시는 그런 세력이 되게 강했던 것인데 2차 돈의 순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치적인 쇼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버풍왕 때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풍왕 때 이제 국가 체제를 다 확립을 해요. 율령도 반포하고 관등제도 정비하고 공복제정 이런 거 하고요. 다음은 골품제 정비하고 상대 등 설치하고 했던 게 다 버풍왕 때입니다. 또 연호도 사용합니다. 권원이라고 해서 기원을 세운다 이런 뜻이고요. 금강가야를 완전히 정복했던 건 버풍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금강가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던 건 그렇게 만든 건 강개토대왕이지만 실제로 이 금강가야를 정복해서 멸망시켰던 건 버풍왕 때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다가 그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건 바로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 때 화랑도라고 한 걸 개편했고요. 그래서 성왕 당시 동맹을 맺고 있던 성왕이 뒤통수를 쳐서 상강 항류 지역까지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석이 북한산 순수비라고 하는 거죠. 다음 대가야를 정복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가야를 다 멸망시켰던 게 진흥왕 때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4개의 순수비 그리고 단양신라 적성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개국이라고 한 연호를 사용했다 정도. 그리고 황룡사를 건립하기도 한 게 바로 진흥왕입니다. 자, 그리고 같이 기억해둘 건 좋은 것은 버풍왕이랑 진흥왕은 불교식 왕명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을 좀 발견해야 되는데 삼국의 전성기는 결국 무엇을 차지하는가 하면 바로 한강을 차지하는 자가 바로 삼국의 이 전성기를 좀 주도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한강이 중요한가 했을 때 한강 유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그러니까 경제력을 확보를 통해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평야화 지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황해, 그러니까 서해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무역의 이점이나 이런 것들, 문물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이제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순수비 중에서 마올령비랑 황초령비는 고구려에 아주 깊숙이 위까지 올라간 것이죠. 신라에서 이렇게까지 북쪽으로 진출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높이 올라갔고, 그 다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북한산비 그리고 단양 신라 적성비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산비는 북한강 지역 그리고 한강 이제 이북 지역 엄청나게 넓은 지대를 차지했던 게 보여준 게 북한산비, 그리고 남한강 지역 한강 이남 지역을 되게 차지한 걸 보여준 건 단양신라 적성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하나만 꼽자면 북한산비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 창녕비는 이제 가야 지역을 점령했구나라는 걸 보여준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요 단양신라 적성비 모양인데요. 그냥 이빨이 깨진 것 같은, 치아가 깨진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뭐 한능시나 여러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적이기도 합니다. 와, 가야까지. 가야 그냥 빠르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시간이 많이 했네요. 일단 가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가야라고 하면 한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야는 원래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가야 연맹이었고요. 요렇게 사실은 이 경상도에서 낙동강 일대 낙동강 일대에 이렇게 쭉 이제 여러 이제 가야들이 존재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금강가야만 보통 생각을 하지만 김해 지역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딴 거는 몰라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금강가야랑 고령의 대가야 정도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초기에 그러니까 이 가야는 육가야가 이제 연맹을 맺으면서 연맹체로 연맹왕국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정기 가야 연맹 그리고 후기 가야 연맹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건 김해의 금강가야였는데 잘 나가다가 결국 강개토대왕한테 털리면서 이제 주도권을 고령의 대가야로 넘겨주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뭐 성장을 해 보고자 했지만 워낙 양쪽의 덩어리 큰 덩치들이 있죠. 신라랑 백제 압박 속에서 결국은 금강가야가 신라 버풍왕에게 대가야가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가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삼국시대에는 분명히 가야가 존재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원래는 사국시대라고 부르는 게 맞을 텐데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말하면서 가야를 빼버리는 이유는 다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집권 국가로 결국 발전을 해서 정치적으로 더 성장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면 가야는 그냥 연맹왕국 단계에서 결국은 더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삼국시대에서 가야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사국으로 하지 않고 우린 삼국시대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야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를 잊으면 안 되겠죠. 자, 뭐 연맹왕국에 머무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소개하긴 했지만 일단 서로 국력이 되게 비슷비슷해서 뭐 어느 하나 센 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경제력이 좋았기 때문에 뭔가 힘을 하나로 합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연맹왕국에서 머물러서 그냥 끝나버렸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가야는 대신에 문화가 되게 풍부했다. 뭐 가야금이라든지 뭐 일본의 고대 문화 이런 거에 영향을 줬다. 가야톡이 영향을 줘서 뭐 스에키 톡이 이런 게 나타났다 정도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까지 할게요. 너무 길게 했네요. 생각보다.